국제유가상승여파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0여 년 만에 4%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합니다. 삼성전자가 리보핵산, RNA 백신 치료제 생산 관련 기술 등 미래 신기술 연구에 1조 5천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쌍용 자동차 매각 과정에서 관련주들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 띄우기의 창구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10년 만에 4%대로 치솟았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06포인트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1%가 올랐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석유류 등 공업 제품이 끌어올렸습니다. 석유류는 31.2%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도 물가 오름세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유류세를 3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리터당 58원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유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래 먹을거리 발굴에 1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반도체 소자,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에 대비한 RNA 백신 등의 연구과제가 선정됐는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삼성 미래기술 육성재단과 삼성전자가 상반기부터 지원할 연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기초과학 12개와 소재 8개, ICT 7개 등 총 27개, 연구비 총 486억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삼성 미래기술 육성 사업으로 기초과학 발전과 산업기술 혁신, 사회문제 해결, 세계적 과학기술인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13년 도입됐습니다. 1조 5천억 원 규모로 현재까지 총 9,738억 원의 연구비를 국내 약 50개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이번 연구진 중 43세 이하 신진 연구 책임자는 12명으로 전체의 44%입니다. 특히 황준호 서울대 교수와 김희권 성균관대 교수 등 30대 연구 책임자도 6명 포함됐습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강찬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의 노화전이를 조절하는 대사물질 연구 등이 선정됐습니다. 대사물질로 주변 세포의 노화가 촉진되는 원인을 규명해 노화 관련 질환의 치료법 개발에 기여한다는 목표입니다. 소재 분야에서는 김준성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의 초고감도 자성 반도체 소자 개발 연구와 최영재 교수의 RNA 백신과 치료제 대량 생산을 위한 분자 정제 기술 연구 등이 지원됩니다. ICT 분야에서는 7개 과제가 뽑혔습니다. 김대현 경북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의 테라헤르츠급 초고주파 트랜지스터 연구와 권영진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의 메모리 버그 없는 가상화 시스템 운영체제 연구 등입니다. 메모리 버그 없는 가상화 환경이 개발되면 보안성과 안전성이 강화된 자율주행과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 인터넷 운영체제 등의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와 지정 확정 리스크까지 장기화되며 국내 자동차주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죠. 하지만 증권가에선 1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합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3월 국내 판매는 5만 2,800여 대, 해외 판매는 26만 1,000여 대로 지난해 3월 대비 각각 28.4%, 14.3% 감소하며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현지 생산이 중단되며 러시아 판매량이 88% 급감했고 소매 판매량 역시 반도체 재고 부족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월 국내 5개 완성차 브랜드의 총 판매량은 지난달보다 7.26% 증가한 60만 8,398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중 기아는 러시아 수출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돌렸고 인도 공장이 3월부터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하며 증산 효과가 발생해 해외 판매가 같은 기간 1.8%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연초 이후 꾸준히 주가 하락세를 보인 현대차와 기아 모두 지난달 중반 이후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5일 저점 대비 어제까지 9.2%의 상승률을, 기아는 14일 저점 대비 7.1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타국의 판매 감소를 감안하면 양호한 판매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2분기부터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평모 DB금융투자연구원은 칩 쇼티지 지속에 따른 생산 부진 등의 우려로 국내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눌려 있으나 이 영향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핵심 지역의 도소매 판매량, 인센티브 및 판가 인상 등과 같은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에디슨 EV가 법원의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에디슨 EV는 법무법인 광장 법률 자문 검토 결과 쌍용차가 새로운 M&A 계약을 추진할 경우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디슨 EV는 쌍용차 인수의 경우 7월 1일까지 새로운 M&A가 성사돼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고 관계인 지표에서 가결돼야 한다며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을 제외한 제3의 인수 희망자를 찾는 경우 7월 1일까지 쌍용차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매각 키워드가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쌍용차 인수전에 등판한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선 주가 띄우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섣부른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쌍용차 테마주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새 주인 찾기에 나선 쌍용차를 둘러싸고 인수 의향을 내비친 기업들의 주가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쌍방울 그룹주가 대표적입니다. 쌍용차 인수를 검토하겠다는 공시 이후 이틀 연속 상한가로 치솟았던 비비안, 나노스, IOK, 미래산업, 광림 등 관련 계열사는 오늘장 급락했습니다. 이에 자금 능력에 물음표가 달리며 자칫 단기 주가 부양 창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작년 말 기준 쌍방울 그룹의 유동 자산은 2,712억 원 수준, 매도 가능한 비유동 자산을 포함해도 3,956억 원에 불과합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쌍용차의 부채를 갚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약 1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이 안개 속인 가운데 현실적인 인수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쌍방울 관계자는 TF를 꾸려 쌍용차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자금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인수 계획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M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은 500억 원대에 불과한 데다 5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EM플러스의 주가 역시 쌍용차 인수 의지를 공식화하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이 가운데 에디슨 모터스의 일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쌍용차 인수 호재를 등에 업고 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에디슨 EV는 결국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인수가 무산됐고 상장 폐지 기로에 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에디슨 EV의 주가 조작 혐의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인수 여력이 없는데 주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에 증권가에선 쌍용차 매각 이슈가 단기 주가 부양 창구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한편 에디슨 EV가 법원의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특별 항고를 제기하는 등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며
UNI와 컨소시엄 참여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금호 HT는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른바 재초환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죠. 가구당 이게 수억 원대 부담이 예고된 상황이거든요. 과도한 재초환 부담금을 완화해주는 방안과 함께 부담금의 부과 방식을 원점에서 좀 재검토하자 이런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재초안 부담금이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한 대로 수억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우선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업기간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10에서 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재건축하기 전 가격에서 재건축 후 오른 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애초 이 제도가 도입된 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이었는데요. 당시 부동산 침체기 등을 거치며 시행이 유예됐다가 현 정부 들어 부활해 2018년부터 대상 단지들의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이게 얼마나 부과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조합은 전국 63개 단지 33,800가구인데요.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강남은 물론 경기도 지방까지 수억 원에 달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들은 이 금액을 내고는 도저히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 결론은 이제 팔지도 않은 한마디로 이익을 실현하지 않은 집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게 과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인수위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수정하겠다는 겁니까? 네, 인수위원회와 정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수위 관계자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과도한 재초안 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재초안 부과 방식을 수정해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행 3천만 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3천만 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에서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부과율이 10%,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20%, 7천만 원 초과 9천만 원 이하는 30%, 9천만 원 초과 1억 1천만 원 이하는 40%, 1억 1천만 원 초과는 50%에 달하는데 구간과 부과율을 손질해 부담금을 줄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세율을 조정한다라는 거고요. 이 외에 다른 방안들도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초안 부담을 줄이는 것 외에도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재건축 존정가의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바꿔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공사비 등 비용 인정 항목을 확대하는 등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또 1주택 장기 보유자 재건축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등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다만 재건축 부담금 제도 손질은 시행령이 아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 사항이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일단은 새 정부가 재초안 손보겠다고 공언한 만큼 현재 부과 예정지들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새 정부가 재초안 손질에 착수하면서 당장 3월에서 4월 중 부담금 부과가 예정됐던 강남권 부담금 1호 단지인 반포현대 아파트 등의 부담금 부과 절차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부과 당사자인 서초구는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구청이 부담금을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와 같이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재초안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서울시에 HDC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업단에서 교체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둔촌주공 현장에서 HDC 현산의 작업 하중 관리부실로 시공 중인 건물 지하 PC 구조체 심한 균열과 바닥 처짐 현상이 발견됐다는 게 조합 측이 교체를 요구한 주요 이유입니다. 또 조합 측은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정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공단에 행정 지도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는 수억 원씩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선 다음 날인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거래된 149건의 매매 계약 중 직전 최고가 대비 집값이 상승한 거래는 4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개의 아파트들은 평균 집값이 32억 1,900만 원으로 직전 최고가 대비 평균 6억 9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삼성동 헤렌하우스는 전용 면적 217제곱미터가 대선 이후 50억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 34억 원을 16억 원이나 뛰어넘었습니다. 요즘 가치 소비의 일환으로 값비싼 가구들이 불티나게 팔린다고들 하죠. 이 같은 트렌드에 발맞춰 가구업계는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프리미엄 수요 공략에 나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가구업계가 프리미엄 수요를 적극 노리고 있습니다. 실리 침대는 오늘 프리미엄 매트리스 브랜드 헤인즈를 론칭했습니다. 포스처피딕 스프링 기술을 집약한 이 매트리스는 호주산 메리노 양모를 활용해 친환경적 수작업으로 생산됩니다. 리빙과 수면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 강화하고 국내 소비자의 니즈를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한샘은 올 상반기 프리미엄 가구 10종을 전격 선보였고 에이스 침대 또한 하드타입 매트리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주요 백화점에 팝업 매장을 열었습니다. 가구업계가 프리미엄 제품군 확장에 주력하는 이유는 주요 승부처가 프리미엄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 실제 프리미엄 가구들도 괄목할 만한 매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세계 가사의 대표 프리미엄 상품 캄포 소파 매출은 전년 대비 212% 신장했습니다. 한샘 역시 작년 식탁 가구 및 매트리스 부분 매출 신장률은 전년 대비 각각 36%, 11%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미엄 가구 소비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는 건 가구 소비재 시장이 어느 정도 코로나 특수를 누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화상 통화도 많이 하고 또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장시간 집에 머무르면서 이제 주거 공간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제 쾌적한 공간을 원하는 거죠. 나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가치 소비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프리미엄 가구 소비는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내세우는 정책이 그린 뉴딜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기후 위기에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럽연합, 올해에도 경제 성장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424조 5천억 원이라는 예상을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은 유럽연합의 동향 좀 짚어보고요. 다른 국가들의 동향까지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U가 참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액수만 봐도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성장도 이루고 기후 위기도 대응하고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 있나 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경제 회복에 주력을 하면서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1월이었죠. 유럽2회 연구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목표, 즉 경제 성장, 그다음에 기후 중립을 조화롭고 추구하고 있음을 갖다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강해지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세계은행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GDP가 279% 성장하는 동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5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이 상관관계에 다른 흐름을 보였는데요.
같은 시기 유럽연합에서는 GDP가 146% 성장했던 반면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22%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성 개선, 또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도 감소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정책을 보면 작년보다 더욱더 혁신적입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분류하는 EU 녹색 분류 체계도 그중 하나로 원자력 발전이 텍소노미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겠지만 가장 진보적이고 앞장선 정책이 EU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탄소 국경세라는 영향을 또 받게 되는 거고 맞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유럽이 발표했던 게 Fit for 55, 예. 55였는데 이 패키지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예. Fit for 55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자 하는 EU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말합니다. 이 패키지에는 유럽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그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지침,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정, 탄소 국경 조정제 등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정 개정과 탄소 국경 조정제는 우리나라 기업에 당장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무공해 신차만을 판매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발표했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강화를 시켰습니다. 예. 기존에 적용되었던 품목인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에 더해서 탄소 및 무역 집약도가 높은 수소라든가 유기화학물, 플라스틱이 추가가 되었고요. 대상 배출가스도 직접 배출뿐만이 아니라 생산 공정에서 사용된 전기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배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도 내년부터 3년간 작년까지는 전환 기간을 주기로 했었는데 예. 내년부터 후년까지 그러니까 딱 2년만 전환 기간을 주고 2025년부터 바로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만큼 EU는 지금 공격적인 그린 뉴딜에 나서고 있는 건데 문제가 이게 EU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 국제학부 연구팀이 발표한 건데요. 예. 지난달 2일에 세계 경기부양 투자금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관련된 투자금 현황을 분석했어요. 이런 비평 논문을 과학저널 네이처에 기고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세계 경기부양 투자금 1경 7천조 원 정도 가운데 1,200조 원 정도만 그린 뉴딜에 투자됐다는 겁니다. 이 비율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경기부양 투자금에서 그린 뉴딜이 차지한 비중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연구팀 분석 결과 전체 경기부양 투자금융의 6%만이 전기차, 에너지 효율 빌딩, 재생에너지 구축 등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되었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이 3%의 투자가 석탄산업 보조금 등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사업에 투자됐다는 겁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고 1.5도 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0년에서 2024년에 8,400조 원 정도가 투자되어야만 하는데 현재까지 투자금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9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G20 로마 정상회의에서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2030년까지 탄소 저감을 약속한 NDC도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팀은 이제 브라질이 20% 이상, 멕시코가 10% 이상을 기후위기에 투자를 했고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경기부양 투자금의 10% 이하만을 탄소 배출 감축 분야에 투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런 투자 규모는 이들 국가가 파리 기후 목표와 관련해 공약했던 건가 어긋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인도라든가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유럽연합 두 나라는 코로나19 경기부양 투자금의 30% 이상을 그린 뉴딜에 투입했다고 하면서 이 두 나라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그린 뉴딜 예산은 33조 7천억 원 정도인데요.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은 뭐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은 경제성장과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드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어떡하지? 이거 새 건데 모르는 사이지만 배려